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2의 치명적인 약점. 2. 한국의 위대한 전환점. 3.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바로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 K 전차가 팔릴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루마니아의 안보 상황 역시 최근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결정한 폴란드만큼이나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K, 이 전차 공장 건설 이야기가 나왔던 이집트에서도 K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 에는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K, 이 전차는 우수한 전차라며 노르웨이가 도입할 100대의 차기 전차를 한국의 K로 선정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만약 정말 계약이 성사된다면 한국이 전차 강국 독일을 수출 물량으로 꺾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국가에 수출될 물량과 한국에서 추가 양산될 K2 전차를 합치면 K 전차의 총 생산량은 최대 무려 2000대까지 불어납니다. 세계 방산무기 제조 강국민 독일을 꺾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그만큼 남다른데요.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단 한 대의 전차가 없어 북한에 멸망할 뻔했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전차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K2에 적용된 여러 체계가 객관적으로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겨우 국산화에 성공한 엔진의 성능은 독일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고 국산 변속기 역시 1, 3차 양산분에 사용된 독일제 변속기에 비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방산비리 논란이 터지는 논란거리도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국산 전차 엔진과 변속기 개발은 대한민국에게는 정말 굉장한 성과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중국이나 동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전차를 만들었음에도 전차에 쓸 1500마력 엔진을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 우리가 절대 따라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본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만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성과이며 절대 다른 나라에 무시당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과는 그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뒤를 바짝 추적하고 심지어 제치기 위해서는 상상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2 전차 수출 대박이라는 신화 뒤에 감춰져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K 전차에 숨겨진 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새 K 전차가 갑자기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K 전차를 팔아달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소식이다 보니 아직 우리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우리 전차가 뭐가 얼마나 좋길래 독일을 바로 옆에 둔 폴란드나 미제 M1 전차를 2000대나 가진 이집트가 K2 전차를 사냐는 것이죠. 심지어 이는 군대에 관심이 많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군사 분야에 관심이 없던 이들보다 더 깜짝 놀랐는데요.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K2 흑표는 방산비리, 논란 덩어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K 전차가 최초로 공개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차 생산국 러시아로부터 전수된 첨단 운동방호 체계, 우리 힘으로 개발한 복합 장갑 각 개량형, 유기 압식 현수장치 ISU를 미용한 포각 추전, 첨단 센서와 네트워크 장비 등 당대 최고의 전차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환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완벽해 보였던 K의 여러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능동 방호 체계는 알고 보니 주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만족자리 방호 체계였고 전차의 핵심인 파워팩 개발이 지연되면서 전력화가 끝도 없이 지연됐습니다. 이 중에서 파워팩 문제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합친 전차의 심장입니다. 두 부품을 합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에 교체하기 위해서인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전차가 엔진이나 변속기가 고장나면 당면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육중한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는
정밀 부품으로 의외로 쉽게 고장이 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수리도 어렵습니다. 구조가 너무 정밀해서 후방에서 분해해야 겨우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는 전장에서 수십 톤의 무게를 급작스럽게 기동하기 때문에 구동 계통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워팩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장에서 전차가 고장나면 전차를 버려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파워팩이 등장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엔진과 변속기를 일체화시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파워팩 덕에 엔진이든 변속기든 파워팩이 망가지면 바로 교체하는 게 가능해져 전차의 이전 투 손실이 급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파워팩의 국산화가 추진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전차를 완전히 국산화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자부심에 많은 이들이 흑표 파워팩 개발을 함명했습니다. 그러나 파워팩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파워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차에 들어갈 만큼 작고 강한 데다 튼튼하기까지 한 엔진과 변속기를 제조할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기술은 가진 나라가 아주 적습니다. 독일과 미국을 제외하면 러시아, 일본 등 엔진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강대국조차 완벽히 성공하지 못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우리 기술로 파워팩을 만드는 것은 무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뢰성을 인정받은 M2유사의 M2U883 엔진과 랭크사의 변속기를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성공에 고무된 일부 북방 관계자들이 파워팩 국산화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개발하지 않는다면 적차를 메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대응해 국산화 반대론자들은 아직 우리 기술이 성숙하지 않았으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일본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파워팩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일본은 무려 1990년대 K 전차가 사용하는 M2 883 엔진과 동일한 1500마력 출력을 낼 수 있는 미쓰비시 10ZG32WT 엔진과 MT1500 6단 변속기로 구성된 90식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1989년 최종 테스트를 마무리 지은 후 1990년 30대가 양산됐는데요. 이에 반해 한국의 수준은 처참했습니다. 1991년 대한민국에서는 대우자동차가 일본 스즈키에서 들여온 FAC 엔진으로 티코를 출시했습니다. FAC의 최고 출력은 41마력이었습니다. 그나마 현대가 1991년 5월 자연흡기 92마력, 터보차저 129마력 민 최초의 국산 엔진 알파 엔진을 제작했으나 1500마력 엔진에는 비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적차를 불과 20년 만에 따라잡는 것은 누가 보아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전차 엔진의 국산화는 강행됐습니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국산 무기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을 만들 수 없다면 수출은 커녕 전시에 필요한 부품을 수급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국산화가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그 누구도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한국의 대역전이었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K2 흑표용으로 개발한 DV27K 엔진은 4인정 디젤 엔진입니다. 4인정 디젤 엔진은 엔진 효율이 우수에 적은 연료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가 복잡하고 배기량이 크지 않아 출력을 내기가 어려웠는데요. 한마디로 일단 만들면 성능은 좋지만 고출력으로 제작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90식 전차의 1500마력 엔진은 2인정 디젤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구조가 단순해 출력을 올리기 쉽고 구조가 단순한 만큼 엔진 무게가 가벼워 개발이 쉽습니다. 하지만 효율이 높지 않고 연료 소모가 아주 큽니다. 이 때문에 90식 전차의 연비는 무려 킬로미터당 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로 330m 정도를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비해 한국의 DV17K 엔진은 4행전 구조 덕에 1리터로 훨씬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4행전 구조에 더해 연비에 좋은 롱스트로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과의 비교라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전차 개발에서는 후발주자이며 우리 엔진의 경쟁 상대가 K2 1차 양산분에 들어간 독일제 전차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 국산 엔진은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는 개발사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2005년 4월 파워팩 국산화가 결정됐고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발이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각팬 속도 제어, 가속 등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량이 이루어졌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K 전차의 양산 수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심지어 같은 해 엔진 제작사인 두산이 K2 배배 자금을 횡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건 당시 개발 당사자는 어차피 실패할 사업이라 생각하고 전차 개발 자금을 빼돌려 중장비용 엔진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평가시험에서는 엔진 실린더가 깨졌고 가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K 엔진은 방산비리 엔진, 결함품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심지어 K 양산론자들조차 독일산 엔진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독일산 엔진이 나와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과거 1980년대 두산 인프라의 전신이던 대우중공업은 대형차용 280마력 엔진인 D284-8M을 독일 맨사로부터 사들여 제작했습니다. 주로 버스에 쓰였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첫 국산 장갑차 K200에도 탑재됐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국산 장갑차를 탄 장병들의 혹평도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개발진은 이런 혹평에도 굴하지 않고 개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개량형인 350마력 D284-8T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이를 K200 장갑차의 개량형인 K200A1에 실었습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진보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2848T 엔진을 다시 한번 개량해 K21 보병 전투차가 쓸 750마력 D284 공렉스 엔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진은 DV27K 엔진 역시 언젠가 독일제 엔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술 격차가 너무 심해 실제로 한국이 독일을 따라잡을 수 없으리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명품이라던 독일산 엔진에서 결함이 우수수 터진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내리막길에서 제동이 되지 않는 결함, 1단 기어에서 변속이 불가능한 결함, 냉각팬 모작동으로 인한 주행 도중 엔진 정지, 용접 미흡으로 인한 누유 등 명품 독일 엔진이 아니라 중국산 짝퉁 엔진 같은 결함이 속출했습니다. 사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독일산 엔진이라고 해도 사람이 만든 엔진이고 독일산이라고 언제까지 한국의 기술력을 앞지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산 엔진의 여론이 다시 바뀌었는데요. 어떻게든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엔진을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튀르키예가 자국의 알타이 전차에 사용할 파워팩을 우리 기술진이 만든 DV27K 엔진과 ST15K 변속기로 구성된 국산 파워팩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랜 소름을 딛고 국산 전차 엔진이 세계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파워팩이 독일산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년 안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보인 열정과 노력이라면 앞으로 생산될 K2 개량형과 K3 전차에 탑재될 차세대 전차에서는 세계 최강 독일조차 압도할 전차형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란 게 한국보다 군사적으로 열세일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했을 때 굴욕을 당했다. 현대차는 토요타를 절대로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 자신했던 일본인들이 최근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대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12년 만에 일본에 다시 진출한 현대차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고 특히 영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토요타는 끝장났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외신까지 크게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토요타는 영국에서 광고를 금지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토요타의 스포츠카 브랜드 GR 차량 3대가 줄지어 주행하는 이미지가 실렸는데 헤드라인 문구 중 대 GR 필링 등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GR은 모터 스포츠 가주 레이싱의 약어에서 착안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영국 측은 GR이 엔진의 으르렁 소리를 연상시킨다 며 과속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했고 해당 광고는 신문뿐 아니라 모든 매체의 게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비슷한 광고에 대한 금지까지 내려져 토요타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요타가 내세우는 엔진 기술의 상징성을 완전히 붕괴버렸다는 설명입니다. 분석가들은 토요타의 갑질 행동에 영국이 강력 반응한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넷제로 정책에 토요타가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2030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2035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 부과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에 토요타는 강력 반발했고 영국 내 제조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토요타는 과거 27억 5천만 파운드를 들여 영국에서 네 번째로 큰 자동차 공장을 지었고 현지에서 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3,000명을 해고하겠다며 영국을 압박한 것입니다. 토요타는 영국에서 연간 13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 주변국 등으로 수출해왔습니다. 영국으로서도 토요타의 압박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영국 정부는 토요타 광고까지 급지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미지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기업은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일찌감치 전기차를 내놓으며 영국 내 정책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영국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물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982년 영국의 포니를 첫 수출한 이후 40년 만에 두 자릿수 점유물이 된 것입니다. 8월까지의 점유율은 12.5%로 지난해 대비 3.4%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판매량 또한 7배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반면 토요타는 7%, 현다 2.6% 등 일본차 점유물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입스 등 영국 언론들은 현대차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의 관계를 과거 애플과 삼성전자에 비유하면서 말입니다. 2010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물은 6% 미만이었고 애플이 20% 이상 앞서고 있었지만 삼성이 갤럭시 출시 2년 만에 애플을 추월했던 부분을 예로 든 것입니다. 웨시는 현대차가 향후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부분 1위에 오를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12%에 이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일은 일본을 더욱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생산 규모는 일본보다도 꺾어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1만 2천 대 이상을 생산하며 전월 대비 2배로 급증해 5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1서위는 모두 일본차 브랜드이지만 토요타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아 2위까지는 쉽게 따라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크레타에 이어 산타페를 만들기 시작했고 올 3월부터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5 등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지면서 일반 차량 판매도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정식 출시된 지 6일 만에 1,600건의 주문이 몰렸으며 8월까지 700대 가까이가 인도된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현지에서 팔린 전기차 중 현대차 점유율은 90%를 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과 8월 각각 5,000대 이상의 크레타를 인근 국가로 수출하며 이미지 개선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세안 지역은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일 경우 협정 국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텃밭이었던 동남아 시장에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자동차. 현재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내연 자동차 중 일본차 비율은 90% 이상입니다. 동남아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그 비율은 70% 이상입니다. 지난해 기준 동남아 국가 전체 인구는 약 6억 6,700만 명 수준이 일본이 엄청난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시장이 현대차로 한 발 더 다가오자 일본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25%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2040년까지 내연기관 오토바이 판매를 금지하고 2050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도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 일본도 안심하고 있었지만 인도네시아가 향후 3년간 관용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전기 오토바이, 전기버스 등 89만 2천 대를 관용차로 조달하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간 예산을 약 4조 원 이상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가 이미 아이오닉 5를 관용차로 선정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수주전에서 현대차가 우위를 차지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해당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차를 주로 활용해왔는데 이제는 현대차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토요타 등 일본차 업체들의 호소도 커지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차 투자에 대한 우리의 진지함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성명과 함께 2027년까지 18억 달러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쓰비시 또한 2025년까지 6억 7천만 달러 상당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현대차에게 훨씬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내년부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해 현대차가 최대 수혜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앞당겼다는 설명입니다. 대기질 분석업체인 IQ에어에 따르면 전 세계 117개국 중 인도네시아는 17번째로 오염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 공고 기준보다 8배나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쏟아부어 게임체인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25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국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의 누산타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도시를 모티브로 오는 2024년 대통령궁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현대 전기차는 누산타라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인구 대국입니다. 풍부한 노동력뿐 아니라 소비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환심을 사려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개천절 행사에 현직 장관이 5명이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통상 각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국경 행사에는 장관 1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한국의 중요성을 인지한 인도네시아가 5명의 장관을 파견했다는 설명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2018년 이후 조코위 대통령과 총 6차례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7월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 때도 따로 만남을 가졌을 정도입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일본 내에서도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일본 시장에서 150대에 가까운 전기차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세 자릿수 판매량을 기록한 것은 일본 재진출 12년 만의 일입니다. 외신들은 절대 판매량 자체는 아직 적지만 전기차 선호도가 낮은 일본 시장에서 판매량이 서서히 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5월에 7대, 6월 37대, 7월 61대, 8월 76대에 이어 지난달 147대로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주요 지역에서 시승을 겸한 전시장 오픈과 카시어링 플랫폼인 애니카를 통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일본 교토의 MK택시가 아이오닉 5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700여 대의 택시 가운데 50대를 우선 교체하기로 한 것인데 교토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현대차가 도쿄 시부야에서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일본에서 연간 1,000대 이상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 450만 대간의 신차가 팔리는 세계 3위 시장이지만 토요타나 닛산 등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 수입차의 무덤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있어서는 토요타가 무덤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토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 번째 전기차 BZ4X는 타이어 볼트가 풀려 빠지는 문제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볼트를 더 조이지 부풀 교체가 필요한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는데 3개월간의 분석을 거쳐 결국 부품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26일 다시 시장에 내놓을 예정인데 결정이 늦어진 이유로 부품을 새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 설계한 볼트로 교체하는 것 외에 특별한 작업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BZ4X는 전 세계적으로 2,700대 정도가 팔렸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유럽 2,200대, 북미 280대, 일본에서 110대 등을 팔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팔리지 않을 것을 각오하며 구독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독 계약금도 기존의 절반인 38만 5천엔으로 내렸고 월 이용료는 10만엔 이상에서 약 1,100엔 할인을 내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불량 발견 후 해결까지 3개월이나 걸리다니 한심하다. 월 10만엔을 계속 지불할 여유가 없는 이가 태반이라 사용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올 3분기 판매량은 10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9월 판매량 35만 5천 대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법 여파에도 현대차의 9월
미국 판매량은 11%나 늘어났죠. 투싼과 산타페 등의 선전으로 전기차에 부진해도 미국에서 5만 9천 대를 판매한 것입니다.